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일 토요일 비 오는 저녁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배 지역 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의 TV 광고비가 30초에 525만 달러, 약 58억 8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슈퍼볼의 30초 광고비인 520만 달러를 경신한 것으로 1초에 약 1억 9,600만 원 꼴입니다. 이번 슈퍼볼 게임의 최대 광고주는 버드와이저로 모 기업이 총 6분 30초에 이르는 광고 시간을 패키지로 3,400만 달러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3회를 맞은 올해 슈퍼볼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애틀란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격돌합니다. 오랜 대기 시간으로 악명이 높은 가주 차량국 DMB의 긴 대기줄을 대신 서주는 업체인 요고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NBC에 따르면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요고부는 시간이 없거나 긴 줄을 대기하기 힘든 DMB 이용객에게 DMB 예약 및 대기를 대신해주는 신종 업체입니다. 요고부는 직원들이 계속 예약창을 확인해 평균 2개월이 걸리는 예약 날짜를 3, 4주로 앞당기거나 긴 대기줄에 직원을 보내 대신 기다려주는 방법을 통해 이용객의 DMB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구부 이용비는 25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가주 하원에서 발의돼 주정부와 업체 간의 공방전이 예고됐습니다. 발의안을 상정한 타일러 딥 주 하원 의원은 정부기관은 모두에게 서비스 비용과 상관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요 부분은 무료인 DMB의 서비스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의안은 요고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개인에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를 구입한 로또는 당첨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로또에 당첨된 33세 여성이 훔친 신용카드로 로또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당첨금 5만 캐나다 달러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33세 용의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가던 중 왕립 뉴펀들랜드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전격 체포됐습니다. 지갑을 도둑맞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로또가 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신고했고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뉴펀들랜드 로또 판매점의 CCTV 화면으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한 것입니다. 검거하고 보니 이 33세 용의자는 신용카드를 훔친 2건의 혐의를 비롯해서 사기로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캐디건 경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첨금이 상당한 액수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보건국은 이번 로또 당첨금이 5만 캐나다 달러에 이르지만 합법적으로 구입한 로또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이 비합법적인 로또 당첨금 5만 캐나다 달러가 미수령 당첨금 계좌로 가게 되고 미래 당첨금에 누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상황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식당이 이른바 트럼프 모자를 쓴 고객에 대해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문제 식당은 산마테오에 있는 독일식 레스토랑인 볼스탈 레스토랑트 앤드 비에어 하우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치고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쓴 고객들에 대해 접대를 하지 않겠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통상 트럼프 지지자들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각 단어의 첫 머리 글자만 딴 MAGA, 마가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 식당의 오너이자 셰프인 켄지 로페스 알트는
지난달 27일 트위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가 모자를 쓰고 자신의 레스토랑에 들어오면 음식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치 문양이나 하얀 두건, 그 밖에 편협함과 증오의 상징인 복장을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음식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트윗이 계속된 뒤 페이스북과 옐프에 있는 이 식당의 페이지에는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고 계속된 비난 댓글에 견디지 못한 댓글 섹션이 셧다운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너이자 셰프인 켄지 로페스 알트는 결국 공개 사과해야 했습니다. 최근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국제 메신저 피싱이 미주에서도 기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연락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으로 계좌이체, 온라인 상품권 구입, 대신 결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지난달 30일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새벽에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의 부모가 박 씨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에게 메신저 피싱을 당해 100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급하니 문화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모친 차 씨는 급한 딸의 부탁에 주저없이 문화상품권 100만 원을 결제하고 요구받은 핀 넘버를 보내줬습니다. 가해자는 엄마 구매하고 있어 온라인 링크 보내줄 테니 구매해줘, 빨리 입금해줘 등의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차 씨를 보챘고 1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에는 추가 100만 원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의 피해액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44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3.5%나 증가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은 사기 시 휴대폰 고장 핑계로 전화통화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를 이미 파악해 피해자의 기본정보와 말투까지 꿰차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금융감독원은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 회피 시에도 상대방 신분 확인 전까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며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오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열람을 자제하고 수시로 메신저의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부호를 억만장자라고 하죠. 순 자산이 10억 달러, 약 1조 1200억 원을 초과하는 억만장자들이 이틀에 한 명꼴로 탄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8년 1100여 명에게 그쳤던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018년 2200여 명으로 10년간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1년간 억만장자는 165명 순증했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1010조 9천억 원 증가했는데 일별로 계산하면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하루에 모두 합쳐 2조 8천억 원씩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절반인 하위 50%의 극빈층 38억 명의 자산은 11% 감소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최상위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을 합치면 하위 50%의 자산, 그러니까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과 맞먹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최고 부호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자산이 약 125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그의 자산의 단 1%가 인구 1억 500만 명인 에티오피아의 전체 의료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의 움직임을 중단하고 기업이나 슈퍼리치에 의한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군축 조약 체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의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축 조약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크고 아름다운 방에 모여 훨씬 더 좋은 새로운 군축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모든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적인 군축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와 관련해 러시아를 겨냥해서 한쪽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조약을 탈퇴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러시아와의 재협상을 넘어 중국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군축 조약 체결의 필요성까지 종합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와 관련해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INF 탈퇴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을 거론하면서 중국도 INF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장차 언젠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자신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군비 경쟁에 대한 의미 있는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요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1718 위원회가 국제적십자연맹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한 달 동안 대북제재위가 인도적 지원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연맹은 트위터를 통해 자전거 500대, 의약용품, 정수기, 인명구호 활동에 필요한 여타 장비 등 각종 구호품들과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대북제재위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에 제공하는 자전거 500대의 경우 현지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의약품 전달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국제적십자연맹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구호품의 종류, 수량, 원산지,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대북제재위가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대북제재위가 대북지원 물품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한 단체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국제 대북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 캐나다 민간 대북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 미 대북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북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등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이 이르면 4일 월요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잡힌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서 오늘 방한합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해 이르면 월요일 판문점으로 가서 북측 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아직 미국과 북한 간의 회동 날짜와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월요일 4일 판문점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이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가운데 조율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실무 협상이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곡물업체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중량 집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샀고 최근 또다시 100여만 톤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겨 수입을 막아 미국산 대두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두 500만 톤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브라질 댐 붕괴 사고 사망자가 1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브라질 부르마지뉴에서 발생한 광산댐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115명이 숨지고 248명이 실종됐다고 브라질 당국이 밝혔습니다. 댐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브라질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유명 태평양 휴양지인 아카풀코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미국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게레로 주 검찰은 2명의 미국인이 소규모 마약 제조 시설이 있는 집에서 괴한 6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피습이 이루어진 가옥에서 마리화나, 코카인 뭉치, 코카인 농축기구 등을 발견했습니다. 겨드랑이, 다리, 손 등에 총상을 입은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식사 초대를 받고 피습당한 집에 갔다고 수사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아카풀코는 1950년에서 1960년대 부유층과 영화인 등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던 휴양지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한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2017년 아카풀코의 살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6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아카풀코 자치경찰이 범죄 조직과의 연루 가능성으로 집단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호환무치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토록 하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 말을 인용해 징용공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하면서 제3국 참여하는 중재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붙였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고 양자 협의가 실패하는 때에 한일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에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를 받은 한국 정부는 30일 안에 중재위원 임명 절차를 밟게 되며 일본 정부는 3월 초순까지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로컬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